차가운 금속으로 된 현관문 손잡이 위로 고유진의 손이 망설이며 맴돌았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 병원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여보세요. 고유진 씨 되시죠? 어머니 심장 판막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안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유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듯 했다. 수술비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 만 원. 그 숫자가 넌사인처럼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그녀의 전 재산을 긁어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 유진은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턱 끝까지 차올랐던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눈앞에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올려다보았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이곳의 하루는 그녀의 한 달고와 맞먹을지도 모른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이곳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뒤엉켰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안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직감했다. 꺄 고막을 찢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쏜살같이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머리를 산발한 채 거실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똑같이 생긴 다른 여자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쫓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서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소파 쿠션을 칼처럼 휘두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기저귀를 찬 가장 어린 아이는 식탁 밑에서 울며 숟가락으로 바닥을 내려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고요한 태풍의 눈처럼. 고유진 씨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의 남자 SY그룹의 대표 박재혁이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마치 잘 빚어진 마네킹을 보는 듯 했다. 또 한 분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또 한 분이라는 말은 그녀 이전에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들어오시죠. 유진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발밑으로 끈적한 무언가가 밟혔다. 바닥에 흥건한 오렌지 주스였다. 집 안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전쟁터처럼 어지러웠다. 재혁은 소파에 널브러진 서류 더미 위에서 유진의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아동 심리학 전공. 흥미롭네요.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 고상한 이론이 여기서도 통할지 궁금합니다. 유진은 굳은 얼굴로 허리를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회라. 재혁은 이력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하죠, 고유진 씨. 난 이제 지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그마치 48명의 부모가 이 집을 거쳐갔어요.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사흘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48명. 내 아이들은 보다시피 통제불능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밤 12시까지 저 악마 4명을 모두 재우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지만 그때였다. 아빠 서아가 내 태블릿 부쉈어 소파 쿠션을 휘두르던 첫째 박시우가 재혁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재혁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정했다. 고유진 씨 내기 좋아합니까? 내 내기요. 재혁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1,000만 원, 만 원. 유진은 숨을 멈췄다. 5천만 원이 필요한 그녀에게 1,000만 호재원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내 아이 넷을 모두 잠재우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죠.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시간 안에 이 아수라장을 정리하고 4명의 아이들을 재워야 한다. 불가능한 임무였다. 농담이시죠, 대표님? 아니요. 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 18명이 실패했습니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성공하면 1,000만 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잘난 심리학 이론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지 증명해볼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절박함을 꿰뚫어보고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장이라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의 병실 침대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유진이 대답을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거나 먹어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시뻘건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첫째, 시우가 던진 빨간색 자동차 장난감이었다. 피할 틈도 없이 장난감은 유진의 머리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퍽 소리가 날 것이라 예상했던 재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고유진은 날아오는 장난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쨍그랑하는 소리 대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난감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얌전히 안착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자신을 노려보는 시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불안이 어려 있었다. 유진은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꽉 쥔 손을 펴 자동차 장난감을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물건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시우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유진의 눈빛에는 이전의 부모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동정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단단한 직시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놀란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박재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수술실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좋습니다. 유진은 재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도전 받아들이죠. 박재혁은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여긴 이제 당신의 전쟁터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보시죠.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유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선 채 거실을 둘러보았다. 전쟁터.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만의 혼돈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의 수술비를 떠올렸다. 1,000만 원.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바닥에 오렌지 주스를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쌍둥이 중 한 명인 박서아가 유진의 등 뒤로 다가왔다. 아이는 손에 든 쿠키를 잘게 부숴 가루로 만들더니 유진이 막 닦아낸 깨끗한 바닥 위로 그것을 흩뿌렸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유진은 돌아보았다. 아이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다시 걸레를 빨아와 쿠키 가루를 닦아냈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그녀의 반응에 아이의 눈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끊었다. 유진은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없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어떤 패턴, 마치 필사적인 의식과 같은 무언가가 존재했다. 첫째, 박시우. 7살짜리 아이는 작은 가장처럼 행동했다. 유진이 동생들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시우는 어디선가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유진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우리한테 신경 꺼요. 아줌마도 곧 갈 거잖아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체념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동생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작은 세계를 지키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 5살 쌍둥이 자매. 박소윤과 박서아는 똑같이 생겼지만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표출했다. 언니인 소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유진이 슬쩍 훔쳐본 그림은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이었다. 창문이 없는 거대한 집 얼굴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들. 아이의 그림은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반면 동생 서아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갈구했다. 음식을 쏟고 물건을 숨겼다. 유진은 서아가 소파 쿠션 및 화분 뒤, 심지어 책장 사이에 초콜릿과 과자를 숨겨두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비상식량을 구축하는 다람쥐 같았다. 불안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막내 3살 박도하.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낡은 라벤더향 샴푸통을 부숴줘라 껴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 샴푸통이 아이의 세상 전부인 듯했다. 유진이 손을 뻗어 말을 걸려 하자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샴푸통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 샴푸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부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행동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이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처절한 의식이다. 그들의 세계는 어떤 중요한 존재의 부재로 인해 멈춰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존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같은 주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을 때 유진은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내 아이의 적대적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나가요, 시우가 소리쳤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널린 장난감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지러운 곳에서는 좋은 꿈을 꿀 수 없어. 바로 그때였다. 유진이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 위에 놓인 액자를 툭 쳤다. 와장창. 액자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 차선우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안 돼.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후였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핏기가 사라진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엄마 사진 시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깨진 액자로 달려들었다. 아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꺼내려 했다. 만지지마 위험해. 유진이 소리치며 아이를 말리려 다가갔다. 저리가 시우가 유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를 밀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물건에 손을 대 아이의 작은 몸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분노의 유진은 순간 주춤했다. 그저 사진이 깨진 것에 대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골마터진 상처의 절규였다.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소윤이 흐흑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늘 말썽만 피우던 서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막내 도아는 샴푸통을 끌어안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엄마의 사진은 이 집의 신성불가침한 성물이었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유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시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꺼져. 우리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아이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썼다. 유진은 더 이상 이 방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의 가장 연약하고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들 앞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의 작은 등을 보았다. 마치 세상의 끝에 버려진 아이들처럼 보였다. 복도에 홀로 선 유진은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액자는 사모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겁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가사도우미 이선희 여사였다. 그녀는 모든 소동을 들은 듯 체념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약속했던 자정까지는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 방에서는 여전히 소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게는 이미 실패였다. 유진은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이선희 여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오늘 같은 일은 처음도 아니니.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5번째 실패자가 되겠네요. 이선희 여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지. 유진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을 지킨다는 말씀이세요? 이선희 여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자리를. 밤은 깊었지만 고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게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아이들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판 꼴이 되었다. 1,000만 원은 이제 신기루처럼 멀어졌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나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던 절규와 흐느낌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아 발걸음을 붙잡았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 유진은 어지러운 거실을 정리하다 소파 구석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조용한 아이 소윤의 것이었다. 열어봐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이미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숨이 막혔다. 검은색 크레파스로만 그려진 괴물들 창살에 갇힌 아이, 얼굴 없는 가족.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림 속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주위에는 온통 보라색 꽃이 만발해 있었다. 유진은 단번에 알아봤다. 라벤더였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막내 도아가 집착하던 샴푸통의 향기. 라벤더. 그림 속 아파 보이는 엄마를 둘러싼 꽃. 라벤더. 도아가 껴안고 있던 것은 단순한 샴푸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향기였다. 아이는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고 박재혁은 유진에게 아무 말도 없이 출근했다. 그녀가 떠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아이들은 어젯밤의 충격으로 더욱 굳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유진은 떠날 수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어젯밤 보았던 아이들의 절망이 그림 속 엄마의 공허한 눈빛이
그녀를 붙들었다. 유진은 전략을 바꿨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향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 이선희 여사에게 부탁해 라벤더 오일과 핸드크림을 구했다. 유진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손등에 라벤더 향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다. 그리고 나지기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경계하며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늘 구석에만 있던 막내 도하가 샴푸통을 든 채 아주 조금씩 엉금엉금 그녀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진의 바로 앞까지 와서 멈췄다. 그리고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유진의 손냄새를 맡았다.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 아이의 동그란 눈이 가늘어졌다. 도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그만 손을 뻗어 유진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 작은 손길에 유진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자신의 샴푸통을 들어 올려 유진의 손과 번갈아 냄새를 맡았다. 엄마. 아이가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거실을 지배하던 얼음장 같은 정적이 깨졌다. 시우와 쌍둥이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외부인에게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 없던 도하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작은 성공에 용기를 얻은 유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텅 비어있던 주방으로 향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온기 없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밀가루와 설탕 이스트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느새 다가온 서아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비밀.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반죽에만 집중했다.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노는 척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주방을 향해 있었다. 유진은 능숙하게 반죽을 떼어 기름을 두른 팬 위에 올렸다. 치익 반죽이 익으며 맛있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유진은 하트 모양 쿠키틀로 뜨거운 호떡을 하나씩 찍어냈다. 엄마가 늘 해주던 하트 모양 호떡. 유진은 완성된 호떡을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목 하나를 들고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부르지도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침묵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시후였다. 아이는 콧방귀를 뀌며 부엌으로 오더니 가장 빠른 속도로 호떡 하나를 집어들고는 자기 방으로 쌩하니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서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호떡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아이들은 유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호떡을 먹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아기 새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어제의 폭풍 같던 저항은 없었다.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였다.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이선희 여사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1,000만 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란 거 압니다. 이선희 여사가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병을 모르면 저 아이들은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그녀는 유진 앞에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꽤 두툼한 봉투였다. 유진은 젖은 손을 닦으며 물었다. 이게 뭔가요? 이선희 여사는 유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진실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진짜 이유요.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고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의료 기록과 영문으로 된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텍사스주 휴스턴 MD 앤더슨 암센터.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예후 예측 불가.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비수처럼 유진의 눈에 박혔다. 아이들의 엄마 차선호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이들이 매일 밤 벌이던 혼란스러운 의식의 정체를, 박재혁이 쳤던 냉정한 벽의 의미를.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홀로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남자의 고통. 그의 차가움은 잔인함이 아니라 부서지기 직전의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위태로운 방어막이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시계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이내 문이 열렸다. 박재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완벽하게 각 잡혀있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지독한 위스키 향이 그의 주변 공기를 채웠다. 그는 자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안 갔나 그의 혀는 살짝 꼬여 있었다. 내기에서 졌으면 약속대로 깨끗이 사라져야지. 유진은 대답 대신 앞에 놓인 커피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조용히 밀었다. 재혁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로고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선명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이 아이들에게 주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누구 마음대로 재혁이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날아가며 하얀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졌다. 차선우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싸늘한 거실 바닥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누가 당신 따위한테 내 아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그는 유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분노 어린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럼 대표님은 무슨 권리로 아이들을 속이셨죠? 그녀의 차분한 방역에 재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이들이 매일 밤 창가에서 누굴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행 간 엄마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이 착한 아이가 아니어서 엄마가 떠났다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대표님은 아이들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희망 고문을 한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 상처는 평생. 그만하라고 했어. 재혁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굳게 담은 턱이 파르르 떨리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힘이 풀린 듯 소파 위로 주저앉았다. 내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해 보였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대한 슬픔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손가락 사이로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것은 변명이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애들한테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해? 대체 어떻게?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새 술과 절망에 무너졌던 박재혁은 다시 차가운 CEO의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 어떤 글자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고유진은 묵묵히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혁은 출근하기 직전 유진에게 다가와 나직이 경고했다.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애들한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표님의 방식은 지난 6개월간 실패했어요. 재혁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유진은 그가 남긴 경고를 따를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직접적인 말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상처를 한 번에 헤집는 대신 서서히 치유의 연고를 발라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거실로 모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서로에게 기댄 채 유진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는 지금 아주 멀리서 아주 중요한 특별 임무를 하고 계시거든.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여행이라는 막연한 단어 대신 특별 임무라는 말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임무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집에 오실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엄마도 너희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셔. 유진은 거실 통유리창 쪽으로 아이들을 이끌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엄마랑 연결될 수 있는 비밀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유진은 창문에 입김을 불어 하얗게 만든 뒤 손가락으로 별 모양 하나를 그렸다. 이걸 연결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각자 밤하늘에서 자기만의 별을 하나씩 정하는 거지. 그 별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계속 빛나면서 엄마에게 우리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거야. 우리가 엄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아이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늘 시니컬하던 첫째 시우의 표정이 복잡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아름다운 판타지였다. 엄마도 우리 별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림만 그리던 소윤이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랑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엄마도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너희 별을 찾으실 거야. 그날 오후 집안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유진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향해 가시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창가에 모여 앉아 밤이 되면 어떤 별을 고를지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박재혁은 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또다시 마주할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과 절망적인 침묵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아이들이 거실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하늘에 대해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가슴 아픈 패배감과 함께 인정해야 했다.
고유진이라는 여자가 단 며칠 만에 자신이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약속의 시간이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유진이 재촉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대에 눕기를 망설였다. 엄마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오랜 불안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큰 창문이 있는 쌍둥이의 방으로 향했다. 짙은 남색으로 물든 밤하늘에 보석처럼 별들이 박혀 있었다. 자, 이제 각자의 별을 골라볼까? 아이들은 창문에 달라붙어 저마다 자신의 별을 찾기 시작했다. 난 저거 제일 반짝이는 별 시우가 외쳤다. 나는 시우 오빠 별 바로 옆에 있는 거 소윤이 뒤를 이었다. 나는 저기 세 개가 모여 있는 거. 하트 모양 같아. 서아가 말했다. 막내 도아는 작은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재혁이 서 있었다. 그는 아이들 뒤로 조용히 다가와 곁에 나란히 섰다. 아이들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빠와 함께 밤하늘을 보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재혁은 한참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얘들아,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엄마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계셔. 그는 유진이 만들어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아주 작은 현실의 조각을 덧붙였다. 그것은 그가 내디딜 수 있는 최선의 첫걸음이었다. 아이들이 잠들기 시작한 며칠간의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았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유진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박재혁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이선희 여사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다. 유진이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하게 틀어 올린 머리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을 마치 길가의 벌레처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여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나왔다. 할머니 김경숙, 차선우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외할머니였다. SY그룹 못지않은 재력을 가진 명성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언제 차가웠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오, 우리 강아지들 할미 없이 잘 지냈어.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으며 최고급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장난감과 옷들을 하인처럼 뒤따라온 비서에게 꺼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경숙의 눈에는 만족감이 그리고 유진을 향한 경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김경숙은 거실로 들어서며 집 안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웠다. 재혁이는 또 회사에 처박혀 있나 보지. 제 어미 아픈 것도 모르고 신나서 떠드는 애들을 보니 집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하군. 그녀의 모든 말에는 사위 박재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재혁이 퇴근했다. 예고 없이 닥친 장모의 방문에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다. 식탁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김경숙은 값비싼 도자기 그릇을 우아하게 다루며 입을 열었다. 내가 들으니 재혁이 자네가 보모를 48명이나 갈아치웠다더군. 그래, 한 9번째는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서 와봤다.
그녀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에게 꽂혔다. 요즘 세상엔 참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애들이 많아서 말이야. 특히 남자 혼자 아이 키우는 부잣집은 더 조심해야지. 안 그런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이들 앞이라 꾹 참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모님. 최선 김경숙이 코웃음을 쳤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애가 우리 귀한 손주들 몸에 손대는 게 최선인가 혹시? 아니, 저 애 어미가 병든 것도 다 이런 스트레스 끝 때문인지. 쨍그랑 박재혁이 들고 있던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장모님 그만하시죠. 내가 틀린 말 했니? 김경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처음부터 내 딸이랑 격이 맞는 남자였다면 우리 선우가 그 고생을 하지도 않았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어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디서 보모 따위가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경숙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차가운 김칫국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유진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다. 촤악 시뻘건 김칫국물이 유진의 얼굴과 하얀 셔츠 위로 흩뿌려졌다. 차가운 액체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굴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아이들이 악리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선희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다. 김경숙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승자처럼 유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년 따위가 설칠 곳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겠니?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것들은 딱 이 정도 대접이 어울려. 모두가 굳어버린 그 순간 장모님 박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김경숙의 행동에 분노하기보다 김칫국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있는 유진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늘 장모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재혁은 식탁 위에 냅킨을 뽑아들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김경숙과 겁에 질린 아이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접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에 묻은 김칫국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경악으로 굳어진 김경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모두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사람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김경숙이 폭풍처럼 떠나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재혁이 던진 내 사람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되어 그와 고유진 사이를 맴돌았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애써 외면하며 엉망이 된 식탁을 치웠고 재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자신들의 관계가 더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충격적인 저녁 식사 이후 유진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마치 작은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르듯. 그녀가 김칫국물을 뒤집었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공격당한 것처럼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리고 아빠가 처음으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았다. 짧은 저녁 시간 동안 이 가족에게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음 날 재혁은 출근 전 유진을 불렀다. 그는 밤새 고민한 듯 지친 얼굴이었다. 오늘 저녁 선우와 영상통화를 할 겁니다.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어.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두렵군. 그의 목소리에는 CEO의 위엄 대신 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나약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하루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보여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우리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해볼까? 시우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썼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는 이제 울지 않아요. 동생들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이는 사랑해요라는 마지막 단어를 수십 번 고쳤으며 진심을 눌러 담았다. 소유는 그림을 그렸다. 예전에 검고 어두운 그림이 아니었다. 파란 하늘 아래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로는 7빛깔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림 속 엄마의 얼굴에는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아는 동요 작은 별을 연습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막내 도아는 자신의 보물 1호인 라벤더 샴푸통을 깨끗이 닦아 작은 손수건으로 리본을 묶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 얘들아, 엄마가 지금 아주 큰 괴물이랑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지쳐 보일 수도 있고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머리카락이 잠시 휴가를 떠났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너희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는 엄마의 미소,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목소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저녁 8시. 재혁은 자신의 노트북을 거실의 대형 TV와 연결했다.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른 침을 삼켰다. 유진은 그들 뒤에 마치 든든한 기둥처럼 서 있었다. 재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을 거예요. 유진이 입 모양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화면 속에 차선우의 모습이 나타났다. 재혁이 말했던 것보다,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고 창백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고 깊게 팬 눈 밑의 그늘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은 화면 속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충격과 그리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후였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리고 화면 속에 있는 엄마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스크린에 감촉만이 느껴졌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였다. 아이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외쳤다. 선우 역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화면 너머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그것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재회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었고 선우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통화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잠시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운 사이 선우는 유진을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고유진 씨, 맞죠? 남편에게 얘기 들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내 아이들을, 내 가족을 지켜줘서. 선우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유진 씨, 내 가족을 부탁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차선우의 마지막 말은 유언처럼 고유진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영상통화가 끝난 후 아이들은 놀랍게도 울지 않았다. 슬픔 대신 엄마를 만났다는 안도감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아이들의 얼굴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과 박재혁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폐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는 말은 두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유진을 서재로 불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식 근로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통화 이후로 결심했소. 그는 계약서를 유진 앞으로 밀었다. 계약서에는 파격적인 급여 조건과 함께 가장 아래쪽에 특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별 조항, 을 고유진의 모친 수술 및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갑 박재혁이 전액 부담한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었다. 박재혁이 그녀에게 내미는 절박한 거래 제안이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이건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해둡시다. 재혁은 유진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 최고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받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 그가 뒷말을 삼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선희 여사가 문을 열자 김경숙이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서방,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김경숙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재혁의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내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연을 집에 들여 당장 애들 내놔. 자네 같은 불안정한 인간 밑에서 내 손주들을 단 하루도 더 둘 수 없네. 그녀는 유진을 벌레 보듯 쏘아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 어디서 돈 냄새 맡고 알랑거리는지는 모르겠다만 변호사 말 들었지? 이 집에서 네가 한 모든 행동은 재판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아이들 정서 학대로 말이야.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선의로 한 행동들이 악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정말 너무한 게 뭔지 보여줄까?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박재혁 대표님께서는 지난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또한 나 18명의 보모를 해고한 전력은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김경숙은 승리를 예감한 듯 비웃었다. 내 손주들은 이런 정신 나간 아비와 정체불명의 계집 밑에서 자랄 수 없어. 법정에서 보세. 김경숙 일행이 떠난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재혁은 무너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완벽한 사업가였을지 몰라도 한 개인으로서는 철저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선우를 처음 만났을 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이었어. 그는 선우와의 사랑 장인의 거센 반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혼했지만 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장모에게 시달려야 했던 과거를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의 성공은 모두 선우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기 위함이었고 그의 강박적인 일 중독은 사실 지독한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런데 이제 선우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들마저 빼앗길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명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근로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재혁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재혁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 계약서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은 찢어진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싸움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제가 돈 때문에 돕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김경숙 사모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러니 이 계약서는 잊으세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신의 아이들을 지키겠다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도 제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의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쌍둥이 자매 소윤과 소아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예년 같았으면 차선우가 직접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준비했겠지만 올해는 집안에 생일의 생자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김경숙과의 양육권 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재혁은 회사 일과 변호사 미팅으로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유진은 그런 그의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었다. 생일 이틀 전 김경숙으로부터 통보가 날아왔다. 애들 생일 파티는 내가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국내 최고 호텔 스위트룸 빌려놨고 아이들 친구들도 모두 초대했으니 재혁이 자네는 몸만 오면 돼.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아, 그리고 그 보모. 감히 파티에 얼굴 비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전하게. 어디서 우리 집안 행사에 천박한 기운을 묻혀. 재혁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섣불리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미안한 얼굴로 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그걸로 됐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쌍둥이는 할머니가 준비한 화려한 파티보다 유진 언니와 함께 조촐한 케이크를 자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 생일 당일 유진은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입힐 최고급 드레스를 다림질하며 씁쓸함을 삼켰다. 그때였다. 나 파티 안 갈래.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늘 조용하던 아이의 첫 번째 반항이었다. 소아도 뒤를 이어 외쳤다. 나도 할머니 파티 재미없어 유진 언니랑 있을 거야. 아이들의 단호한 거부에 재혁은 난처해졌다. 지금 장모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재혁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제가 아이들을 설득해 볼게요. 대신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만의 작은 파티를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거니까요. 그녀의 현명한 제안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약속된 파티 시간이 다 되도록 아이들은 호텔에 나타나지 않았다. 화려하게 꾸며진 파티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기다리던 김경숙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굳어갔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유진과 재혁 그리고 내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잠옷 차림이었다. 최고급 호텔 케이크 대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삐뚤빼뚤한 과자 케이크가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를 뒤집었으며 케이크를 만들었고 재혁은 난생 처음으로 풍선을 불었다. 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소리였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김경숙이 서 있었다. 파티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그녀의 고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김경숙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이 모든 것은 남편을 잃은 딸을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행복에 겨운 파렴치한들의 모습으로 비쳤을 뿐이다. 그녀는 재혁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은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저런 년이랑 히히덕거리며 놀아나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재혁이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맞섰다. 지나쳐 김경숙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었다. 알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다. 김경숙이 재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것이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내 딸을 죽였어. 이제는 내 손주들까지 망치려는 개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시우가 울면서 재혁의 앞으로 달려나와 두 팔을 벌려 아빠를 막아섰다. 할머니 미워요.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김경숙은 손주까지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 있는 한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아이들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였다. 모두가 엉망으로 뒤엉켜 울고 소리치는 혼돈의 한복판에서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사직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는 아이들과 뺨이 붉게 부어오른 채 자신을 망연히 바라보는 재혁을 뒤로하고 현관을 향해 돌아섰다. 제 존재가 이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유진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깊은 침묵과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텅 빈 관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그녀를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배신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박재혁을 유령처럼 대하며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재혁은 텅 빈 집 안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장모에게 뺨을 맞은 몸열감보다 아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의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는 유진이 남기고 간 사직서를 몇 번이고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 제 존재가 이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말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그녀의 희생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기에. 한편 집을 나온 유진은 곧장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당장 내일이 수술 날짜였다. 박재혁이 약속했던 파격적인 지원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유진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돈을 빌렸다. 며칠 만에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 당일 유진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 위의 붉은 등이 꺼졌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저편 복도 끝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박재혁이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무의미한 동정이라도 하러 온 것이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오기 직전 병원 원무과에 들러 무언가를 처리하고 나왔다. 그리고는 그저 그녀의 옆 비어있는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비난하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저 혼자 있을 그녀의 곁을 지키러 온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술비, 내가 이미 처리했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재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보답 같은 게 아니오. 그냥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해둡시다.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 의지도 강하셨고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 말에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지난 시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재혁은 셔츠 소매로 눈물을 닦는 그녀의 옆에서 그저 묵묵히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유진을 병원에 남겨두고 자신의 집이 아닌 장모 김경숙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택 응접실에서 마주 앉은 장모에게 재혁은 처음으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그동안은 제가 부족해서 선우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장모님의 모든 질책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김경숙의 양육권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였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고 선우의 아이들입니다.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그 누구도 저희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을 순 없습니다. 김경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 계집이 나가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저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겁니다. 설령 SY그룹 지분을 모두 팔아서라도 이 소송에서 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위가 장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한 아버지가 내뱉는 결연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장모님 다시는 제 아이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거대하게만 보였던 장모의 성벽을 넘어선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안정을 되찾은 후 유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좀 괜찮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아이들 앞에서 아빠 노릇도 못하는 겁쟁이였을 테니.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재혁은 유진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돌아와 주시오, 고유진 씨.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파트너로서 당신 없이는 우리 가족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거요. 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용주의 오만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절박함과 함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병실 창문을 통해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이 싸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이제 와서 도망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유진이 돌아온 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박재혁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었고 유진은 보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함께 지키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이자 파트너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실험적인 신약 치료가 극적인 효과를 보이며 차선우의 암세포 수치가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완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며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이어가도 좋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절망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서재문을 뛰쳐나가 거실에 있는 유진과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엄마가, 너희 엄마가. 돌아오신데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짜요. 정말 우리 엄마 와요. 우와. 만세 집안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난 몇 년간 이 집을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 것 같았다. 차선우가 돌아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축제와도 같았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보여줄 선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시우는 학교에서 받아온 100점짜리 시험지를 코팅했고 쌍둥이는 엄마의 얼굴을 그린 커다란 현수막을 만들었다. 막내 도아는 서툰 솜씨로 색종이를 접어 꽃 목걸이를 만들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선우의 방을 꾸몄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고 그녀가 좋아하던 프리지어 꽃을 화병 가득 꽂아두었다. 재혁은 난생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 끓이는 법을 이선희 여사에게 배웠다. 김경숙도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재혁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은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 앞에서 양육권 다툼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마침내 선우가 도착하는 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혁과 내 아이 그리고 유진은 나란히 서서 입국 게이트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꼭 쥔 채 발을 동동 굴렀다. 멀리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선우였다. 길었던 투병 생활로 그녀는 여전히 깡마르고 창백했지만 예전의 공허함 대신 생명의 온기가 깃든 눈으로 가족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짧게 자란 머리카락이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엄마다. 아이들이 거의 동시에 외치며 달려나갔다. 우리 아가들, 선우는 휠체어에서 내리려는 듯 몸을 일으키다 그대로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경쟁하듯 파고들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았다. 재혁도 다가와 그들을 모두 감싸 안았다. 공항 한복판에서 흩어졌던 한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감격적인 포옹이 끝나고 선우는 재혁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선은 인파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유진을 향했다. 선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유진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유진의 바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따뜻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언어가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 그리고 다음 순간 선우는 유진을 힘껏 끌어안았다. 아직은 약한 팔이었지만 그 포옹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고마워요. 선우가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가족을,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경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고 날카로운 귀부인이 아니었다. 그저 딸의 기적 같은 귀환 앞에 눈물 짓는 한 명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다. 차선우가 돌아온 지 6개월이 흘렀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꾸준한 회복 치료 끝에 그녀는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빛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는 예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선우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작업실 문을 다시 열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따뜻한 색감으로 채워진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과 한결 부드러워진 남편, 그리고 언제나 가족의 곁을 지키는 유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재혁은 워커홀릭 CEO라는 꼬리표를 뗐다. 그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성공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가족의 웃음소리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밝고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시우는 더 이상 분노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고 소윤의 스케치북은 행복한 그림들로 가득 찼다. 서아는 음식을 숨기는 대신 나누는 법을 배웠고 막내 도아는 라벤더 샴푸통 대신 엄마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고유진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선우가 돌아온 날 재혁과 선우 부부는 그녀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보모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자 아이들의 또 다른 엄마로 남아달라고. 유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재혁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동심리상담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했다.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있었다. 유진도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했다. 재혁과 선우는 나란히 앉아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선우가 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유진 씨,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생각나 그럼요. 지옥의 문을 여는 기분이었죠. 유진이 농담처럼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재혁 씨가 1,000만 원 내기를 걸었다면서 선우가 짓궂은 미소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재혁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선우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가 주는 아주 많이 늦어버린 내기 상금이야. 유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별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돈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거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그녀의 따뜻한 심장 박동과 맞닿았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골랐던 연결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별을 보며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는 습관은 모두에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가족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재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아이들이 유진 이모 보고 싶다고 성화네요. 내일 아침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읍시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대표님, 아니 아주버님.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끝에서 붙잡았던 동가줄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10,000원어치 내기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치유된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별들은 밤새도록 따뜻한 빛을 쏟아내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다. 마치 모든 이야기가 제자리를 찾은 듯 고요하고 완벽한 밤이었다.